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2022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전주 MBC 아나운서 목서윤입니다. 이번 포럼은 메타버스 상에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계 화면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저희 메타버스 현장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게 된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이번에는 전통 지식,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유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속도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점점 잊혀가는 전통 지식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전통 지식은 인류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축적한 엄연한 무형문화유산인데요. 오늘부터 사흘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나라별 전통 지식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전통 지식의 역할을 고민하는 그리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2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훈 국립무형유산원장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2022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실 우리 한경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로라 제인 스미스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참가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 지식입니다. 전통 지식은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어진 생태 지식이나 의학 지식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 등을 포함한 인간의 그 지적 활동의 산물로서 무형유산의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영역 중에서도 규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라 그런지 한국에서도 조차 비교적 최근인
2015년부터 무형유산 범죄 전통 지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현재 계속 연구하고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다른 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전통 지식의 그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각국 전문가들의 그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무형유산으로서의 그 전통 지식의 가치를 새롭게 모색하고 개념을 정리해보는 것이 아주 시적절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과학기술의 그 급속한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점점 사장되어가고 있는 전통 지식의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 지식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학문적이고 또 정책적인 그런 여러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데 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훈 국립무형유산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님의 환영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2022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과 2022 국립무형유산을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지만 무형유산을 향한 의지와 열정은 충분히 전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2022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은 각국의 무형유산을 공유하고 그 보존과 전승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를 통해 논의해온 주제들은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정책 수립과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큰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포럼과 학술대회 주제는 전통 지식입니다. 전통 지식은 인류가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적응해온 지혜의 결과이자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현재까지 전승해온 살아있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유한 각국의 다양한 전통식 사례의 역할과 가치가 인류 공동체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비롯해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응천 문화재청장님의 환영사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김지성 사무총장님의 환영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세계무형문화유산 포럼에 참석을 수락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유철인 교수님, 로라제인 스미스 교수님, 주디스 파커 교수님, 그리고 모든 좌장 및 발표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전통지식입니다. 전통지식은 유네스코가 2003년 채택한 무형유산협약에서 무형유산 범주 중 하나로 정의한 개념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 지식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팬데믹 등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극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 속 삶의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인류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위기에 대응하며 세대를 통해 집적하고 전승해온 전통 지식이야말로 인류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살아있는 유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센터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에 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상물과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 등 발간 도서에서 이미 수차례 다루어왔던 물관리, 전통 의료 등 전통 지식의 보호와 인식 제고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2 세계 무형유산 포럼은 전통 지식을 무형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 가치와 잠재적 미래 가능성을 논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포럼 1일차에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지식, 2일차에는 관계지식, 3일차에는 전통의료를 주제로 세션을 마련하여 인류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전통지식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포럼을 통해 전통지식의 현재를 살펴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김지성 사무총장님의 환영사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국회의원의 환영사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주시 갑 김윤덕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함께하는 2022년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 쌓여온 무형문화 속 전통 지식은 점차 도시와 세계화 등 사회 환경과 자연환경의 변화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 지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통 지식은 세대를 이으며 보존, 전송되어 왔고 우리 공동체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에 문화,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존,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 지식의 가치를 새롭게 논의하고 전문성 강화 등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어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기회의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 역시 무형문화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덕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축사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오랜 시간 무형유산을 지키고 계승해온 도시이자 그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무형유산이 남아있는 무형문화도시 전주에서 2022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전통 지식, 자연과 인간에 관한 사유와 실천이란 주제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집니다. 전통 지식 역시 인류가 오랜 세월 축적해온 귀한 무형의 유산입니다. 전통 지식을 통해 선조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방식, 인간을 더 이로운 삶으로 이끌어온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포럼이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서 전통 지식의 가치를 높이고 계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인과 장인, 기관과 단체, 그리고 멀리서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본 우범기 전주시장의 축사였습니다. 끝으로 팀 커티스 유네스코 협약 사무국장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Tim.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네스코 협약 사무국장 팀 커티스입니다. 유네스코를 대신해서 2022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포럼은 유네스코 카타고리 2 파트너인 이취캡,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포럼의 주제가 전통 지식인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최근
최근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포함해서 사실상 많은 전 지구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전통 지식 체계 형태의 살아있는 유산이 이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전통 지식은 오랫동안 환경, 보존,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통 지식은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예를 들면 식량 특유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지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 지식과 같은 살아있는 유산이 어젠다 2030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중요한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세기 동안 많은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넘어서 사실 전통 지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를 저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은 이 토착 공동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이 포럼에서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그 개연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매우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HCAP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평상시에 저희에게 지원을 하고 또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유네스코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커티스 유네스코 협약 사무국장님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국립대학교 로라 제인 스미스 교수께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전통 지식이 갖는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etween the convention and the concept 협약과 무형유산의 개념 그리고 AHD 간의 긴장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유산의 본질을 제가 어떻게 이론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유산이 무형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산이 소유하거나 아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유산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재창작되는 과정이고 또 실천 혹은 공연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개념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유산이라는 어떤 확정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유산이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활용하는 기억이나 기념 행위와 연결된 일련의 관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정의하는 물질적인 것 혹은 무형 문화적 요소는 유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유산은 단순히 이런 도구들 또는 이런 도구들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축소해서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전문적 실행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동체 집단과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관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습으로서 유산은 근본적으로 과거의 의미를 절충하고 넘어서는 것이며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가 문화적 변화나 사회 문화적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유산의 관행과 실행은 유산 담론에 의해서 규정되며 그 담론 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강력한 정치성 또는 힘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공인된 유산 담론 AHD는 유산의 물질성, 전 국민적인 유산 가치를 강조하고 과거에 대한 모든 좋은 것의 관리자로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에 특권을 부여해주는 굉장히 패권적이고 전문적인 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호주의 유산 지역을 방문한 2,632명에게 유산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달라는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9% 그 조사된 사람들 중에 19%만이 AHD 공인된 유산 담론에 맞는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무형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인 본질을 강조하는 정의를 제시했는데요.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팩트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의 경험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유산을 또 정의해준 다른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구적인 맥락에서 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정의가 반드시 더 많은 대중에게 더 대표적이거나 더 의미를 가지는 정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협약이 세 번째 정의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권의 전문적인 담론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방식으로 유산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약이 AHD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은 바로 협약이 지역 및 공동체의 유산 지식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에서 협약의 목표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은 주요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유산 관행의 공동 이해 당사자로서 전문 지식단체 외부 집단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또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유산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신유물론과 포스트 휴머니즘 논쟁은 다양한 이유로 등장했지만 그중 하나가 유네스코 2003년 협약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는 전문가와 유물론자들의 유산에 대한 이해에 다시 특권을 부여하면서 비서구권 전문가와 고고학적 정의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AH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의 성공은 실제로 AHD가 제기한 많은 도전과 그리고 반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AHD에 도전하는 협약이 유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 학계 안팎에서 그리고 전문적 실행에서 모두 진전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 협약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해결이 필요한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쟁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동시에 유산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국제 정책과 그리고 학계 논쟁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제에 도전하는 데 있어 협약은 지속적으로 그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무형유산 부문에 종사하고 또 참여하는 학자들, 공동체들, 연행자들은 비판적 유산 연구 분야에 자신들의 통찰력과 경험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조 발표는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현대사회 속 전통 지식의 역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하라는 그 제목이 현대 사회에서 전통 지식의 역할입니다. 이것만 하면 조금 시중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터무니없는 제안 이렇게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뭐 대개 오늘 이제 이런 그 순서로 발표를 할 건데요. 한국어에서 그 착한 사람을 표현을 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착한 사람이 법이 없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은 법의 보호가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전통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통 지식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전통 지식의 보호를
강조해야만 하는가, 이제 이겁니다. 이 우리가 지식 경제, 뭐 정보화 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상업화되고 있고 사유화되고 있고 또 지식이 재산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통 지식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 이제 공공 영역의 지식이죠.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커먼 널리지라는 표현도 쓰는데 뭐 어떻게 보면 주지의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연 사유되고 있는 지식과 대비할 때 이 누구한테 공공이고 누구에게 누가 공유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착취, 전유 이런데 아주 그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미 1970년대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와 함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에는 이제 민간 전승 표현물, 그러니까 이제 포클로어라는 표현을 이제 불법적 이용이나 기타 유해한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와 유네스코가 모델 국내 입법 조항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2003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체결이 돼서 이제 국제 규범이 창설이 된 거죠. 그래서 전통 지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도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 지식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의료라든지 약학, 식물학 이런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 특히 그 공동체의 소산으로서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집단의 아이덴티티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는 문화적 표현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해서는 국제적 보호나 국내적 보호가 여전히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보호를 위한 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거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지식의 보호에 관한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근대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구전으로 전승되는 이 전통 지식의 아주 독특한 성격, 또 개발도상국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그런 법적 보호 체계의 발전이 아직도 요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식 경제와 정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지식의 상품화, 재산화가 광범위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전통 지식을 누군가가 그 공동체나 집단의 허락이 없이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런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의 발전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봄으로써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 끊임없이 중요한 창조의 원천이 될 전통 지식의 역할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전통 지식이 갖는 이런 그 이익 창출 가능성 또 보호의 어려움에 주목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무정형의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이제 근대 지적재산권하고 상당히 그 유사한 그 보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특정화되는 것이 어렵고 세대 간 점진적으로 계승되고 공동체 차원에서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서구에서 발전한 이런 그 근대 지적재산권 법률 체계로 굉장히 그 보호하는 것이 그 어렵다,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창작자들이 누구이건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혹시라도 법률에 익숙한 누군가가 약간의 가공을 가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사유화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고 그럴 때
이 전통 지식을 실제로 삶의 토대로 하고 있던 다수의 그 집단 또는 공동체가 그 전승이나 이용 과정에서 오히려 법적으로 배제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그 국제적인 여러 규범들, 전통 지식, 토착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유네스코의 활동만 보더라도 1970년대부터 논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1989년에 전통 및 민속 보호에 대한 권고도 있었고, 또 인류 구전 및 문화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기도 하고, 2003년에 무형유산 협약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2004년 협약에서 좀 이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지적재산권 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 규범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시급히 보호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논의를 좀 남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정부 또 인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호주 정부는 저작권법을 좀 개정을 해서 원주민들의 그 전통과 문화를 반영한 창작물에 이 공동 소유를 인정해 보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아주 성공을 거뒀다가 하기 힘듭니다. 또 이제 인도 정부도 그 특히 이제 이런 의학 이런 그 약학 이런 것 관련해서 이런 식물들에 대한 그 저작권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전통 지식에 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만드는 데이터베이스화는 이제 결국 그런 작업을 추진하는 수준에서 지금 이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식 그 권리를 갖는 것이 또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전통 문화, 소수민족의 문화인가,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들인가, 이런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법률가들은 보통 2차 창작물에 대한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아카이브하고 저작권법으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논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지식을 그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제안들, 이런 노력들, 이것들은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 공동의 지적 유산이라는 개념을 좀 새로 설정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이런 지식 경제 활동의 수익의 1% 정도를 인류 공동의 지적 유산 기금 형태로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유전공학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소출이 많은 곡물들, 이런 종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을 노력을 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신품종들을 개발해 냅니다. 이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 노력, 그런 그 산업적 노력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그 농업적인 성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려 수천 년, 만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름 없는 농민들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종자를 개발하고 그것이 전승되고 그렇게 해온 결과가, 그런 성과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현대 기술자, 과학자,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혁신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혁신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그 앞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정말 공기나 물처럼 그냥 모두가 인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짜인가, 여기에 대한 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통 지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그 조그만 혁신과 가공을 성취한 사람들만 보호하는 이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적 유산이라는 것의 그 역할,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유자 계승자로서 공동체에 대한 집단, 개인, 소수민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 지식의 독특한 성격, 즉 시간을 넘어서 공동체에 의해서 전승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특징으로부터 인류 공동의 지적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자. 그래서 인류 공동의 지적 유산 기금을 한번 설정해 보면 어떨까? 이 지식 경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고 지식산업, 문화산업의 결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개회식의 기운을 담아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 지식의 보호와 전승입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의 주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 지식의 보호와 전승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유네스코 2003 협약과 토착유산. 2003 협약은 토착 및 공동체 식량 주권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자넷 블레이크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03년 유네스코 협약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2003년 협약과 어떤 식의 연결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지적 재산권 관련된 보호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통적인 지식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토착민의 전통 지식이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전통 지식이든 실제로 2003년 유네스코 협약과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관련된 국제법들을 굉장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4,000개가량이 현존하는 언어의 상당 부분이 토착어라는 것입니다. 2003년 협약의 첫 번째 영역에서 인정되듯이 무형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 언어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많은 토착민의 ICH 종목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는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함께 공유되고 있는, 특히 아마존역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언어와 관련된 유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착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인류의 다양한 미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구전 전통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연관관계를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왜 토착민의 유산이 2003년
2003년 협약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낮은가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2003년 협약이 ICH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토착민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세한 법적, 정치적 설명이 필요한 그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수많은 협상 회원국은 협약이 토착민의 주장, 특히 땅과 자원에 대한 토착민들의 소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질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2003년 협약의 틀에서 토착민의 유산 종목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 토착민들의 유산 보호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식량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유산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토착민들의 ICH와 관련된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구자라트 수수께끼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토착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텃새라든지 그리고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이 굉장히 넓은 초원지대, 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이 지금 토착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비어로 구자라트라고 표현되는 민속 수수께끼를 이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전통 민감의 토대를 두고 있고요. 또 실제로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천연 자원에 대한 몰다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관련 전통 지식 체계를 전승하는 수단으로서 이 수수께끼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 구자라트 수수께끼를 함께 즐기면서 앉아있는 전통적인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지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ICH 무형문화유산과 토착민들이 어떻게 이 토착민들의 생태와 관련된 지식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 대표 목록에 등재된 사례인데요. 멕시코의 전통 놀이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마추아칸 파로다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방식만을 포함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전통적인 지식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로 식물을 심는 방법 그리고 자연적으로 해충을 막는 이런 경작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작물들을 서로 섞어서 경작을 하게 되면 시너지 작용을 일으켜서 실제로 해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확한 식물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 유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생태 친화적인 이런 음식을 만들고 또 확보하는 방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최근에 이제 깨닫기 시작해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통 예술을 가지고 전통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영토 또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술센터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사실 설립이 된 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멕시코 베라크루스의 토착민 예술센터 그리고 무형문화
유산 보호와 관련해서 이 센터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집과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통적인 토착 거주지로 디자인이 되었고 각 집은 도제들이 배울 토톡하는 예술 중에 하나를 가르치는데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 토착민들의 생계를 보호를 하고 또 실제로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런 전통 지식이 전승되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식량 주권의 토착 지식 혹은 뭐 전통 지식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인도 오디사의 부족 공동체의 토착 지식에 기반한 자원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디파 쿠마르 베헤라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건데요. 자, please welcome Professor Deepak Kumar Behera. 인도의 오리사의 한 부족 공동체의 사례를 제 발표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생 부족의 생존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적응 과정을 파악하고 또 농업, 산림, 식량 위기, 보건의 영역에서 자원 활용과 보존과 관련된 토착 지식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인도에는 705개의 부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들은 전체 인구의 8.2%를 차지합니다. 오디샤 주는 30개 주 중에서 전체 인구의 22.8%가 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62개의 다양한 부족 공동체에 속하는 1,000만 명 이상의 부족민이 오디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이 토착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착 지식은 특정 지역의 토박이 여성 및 남성들이 처한 특정 조건 내에 존재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전해온 독특하고 전통적이며 지역적인 지식입니다. 토착 지식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 관리를 비롯한 생활 전반을 다루는 지식으로서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토착 지식이라는 것은 역동적이며 새로운 지식이 추가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토착 지식은 안에서부터 혁신은 물론 또 내재화되고 또 외부의 지식을 사용하고 적용해서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바꾸기도 합니다. 또 토착 지식은 공동체 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토착 지식이라는 것은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토착 지식은 의사결정의 토대이기도 하고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토착 지식이라는 것은 또 체계적으로 기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 특히 또 이 오리사 주에서는 체계적으로 기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착 지식은 뭐 기본적인 생산, 인간과 동물의 건강, 자연자원 관리 등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포괄하고요. 또 토착 지식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적응 및 실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 지식은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언제나 현재의 지식, 현재의 것입니다. 또 토착 지식은 속성상 구두로 전해집니다. 또 토착 지식은 풀뿌리 의사결정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팽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팽족은 칼라한디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오리사주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파르자, 그러니까 피지배자 혹은 평민으로 여기고 있고요. 또 데시아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원주민이죠.
그리고 이 팽족은 산이라든지 무성한 풀과 덤불을 신과 여신으로 숭배하고 매우 존경하고 또 마을의 신과 다른 반신반인이 자신들을 가장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팽족의 세계는 이들의 눈을 통해서만 관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형적이면서도 동시에 유형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적인 세계는 외부인의 눈에 보이지만 팽족에게 매우 중요한 무형의 세계는 사실 외부인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전통치유자, 디사리 잔니 구루마이 같은 이런 제사장과 전통치유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착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 이들은 그런 원천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의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 디사리의 어떤 치유 행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도구를 이용하고 또 악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족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의 기간인데요. 아사드, 사라반, 보도라고 이 3개월을 규정 짓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숲과 강, 연못 등과 같은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계절을 표현한 팽족의 달력입니다. 또 이 팽족들은 자원 활용에 간격을 두기 위해서 다양한 연례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여기에는 타코하나스 파라브와 건망고시로 죽을 만드는 이런 의례와 그다음에 칸둘 파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벤타블라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새끼를 뵌 동물은 놓아주고요. 또 아주 어린 동물들은 덫에 걸리면 풀어줍니다. 또 팽족은 망고씨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이 많이 부족할 때는 망고씨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망고씨를 말려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기근이 있거나 식량이 부족할 때 이것으로 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강기라고 하는 쌀 부스러기도 활용을 합니다. 또 복수 경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작은 면적의 땅에 함께 심고 시차를 두고 이를 수확합니다. 또 곡물을 칸고 주당과 자나 칸둘 순으로 수확을 합니다. 이런 경작법은 한 해의 일정 기간 동안 밭에서 다양한 곡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흉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땅 주인은 동가르 경작지 한가운데에 오른쪽에 보이는 마찬이라는 오두막을 짓고 밤에 그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밤에 이 마찬에 머물면서 야생 동물로부터 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작물을 보호할 때는 다양한 소리를 내고 또 불을 피고 북을 쳐서 밭에 사람의 이 인기척 존재를 동물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뭐 수확 시기에 하는 의례, 다른 시기에 하는 의례, 여러 다양한 의례가 있습니다. 보다파르브는 밭에서 수확한 곡물을 집에 가져가기 전에 시타카니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행해지는데요. 보다파르브를 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 갓 수확한 곡물을 집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보다파르브를 하기 전에 햅쌀을 먹게 되면 산속에 호랑이가 내려와 소와 사람을 공격해서 해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나도 의식을 행하지 않고서 밭에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경작 관련 대부분 활동이 대부분 의식으로 시작해서 이런 다른 의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각 토착 공동체에는 이 생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고요. 수확한 작물 같은 경우는 카타르로 알려진 또 타작 장소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카자르푸자라는 의식 후에 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 몫을 가져갑니다. 또 차이파르부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사냥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사냥을 위해서 숲으로 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 사냥감을 공평하게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멘타블라라고 이 토착민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 자원을 채집하는 방식은 자연 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팽족의 노력을 보여주고 또 이런 체계가 있음으로 해서 자원의 남용 또는 과잉 활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착민은 인간과 생태적 필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맞춰진 문화적 종교적 신화, 의식, 그리고 사회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팽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UIHP라고 하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단가와 졸라 땅이 범람을 했고요. 수천 그루의 소중한 나무와 이 약재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의 문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많은 팽족들은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한 자연 자원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다녀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 사람들의 목소리, 이분들이 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숲의 사람들로서 숲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념에 따르면 땅은 정부가 아니라 신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이 땅을 앗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과 우리 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숲이 물속으로 사라진다면 우리도 같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첫 번째 발표가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한 것에 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건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전통 지식의 보호에 대해서 세 번째 발표는 법적인 측면에서 충남대학교의 육소영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실 건데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발표자는 이제 한국 분이신데요. 육 교수님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지식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전승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제 전통 지식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근데 전통 지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만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그렇지 않은 와이포에서 WIPO에서 전통 지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전통 지식에 대한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성립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어떤 오랜 기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개념의 특징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재도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재산권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보호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걸 뭐로 보호할 건지, 다시 말하면 재산으로 보호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보호할 건지 하는 보호법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전통 지식이라는 것 특징상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거를 원형 그대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서 보호하는 것 말고 원형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먼저 전통 지식의 한번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통 지식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떤 의문점에 대한 것을 답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지식의 권리자는 누구인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하는 점인데,
이거는 이미 앞선 발표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전통적인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보통 인디지너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분들이 이 오너라고, 소유자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이제 거의 지금 국제적으로 합의된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는 그렇다고 하면 이 공동체에 의해서 전승되고 보존되는 전통 지식의 실체는 무엇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 지식은 보통 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축약해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전통적인 맥락에서 뭐 생성되고 유지되고 전통되는 전승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전통 지식은 어떤 이 전통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지식하고 연계되어 있다라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 인디지너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어떤 지식하고 이 전통 지식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 번째 특징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는 어떤 전통적인 맥락에서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맥락에서 아니면 환경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다양한 사람의 어떤 지적인 창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4가지 전통 지식의 특징으로부터 특히 보호라는 관점에서 2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현대적인 법적 시스템하고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집단적인 속성이 현대의 어떤 법적인 체제하고 잘 양립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 지식의 어떤 원천들, 전통 지식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그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전통 지식이라는 거의 어떤 특징이 어떤 특정인 아니면 특정 집단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지식에 대해서 어떤 권리, 법적인 측면에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누구에게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인지, 법적인 보호를 주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보호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법적으로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인데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그 이유는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형체가 없고 지적인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외에도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전통 지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당한 이용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당한 이용이 있었을 때 이걸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 적격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스탠딩 프로블럼이라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문화 그 집단 내에서 누가 과연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받는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불법행위에서 보호한다고 하면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 침해에 대한 것을 회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불법행위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지적재산권이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적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특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허는 일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에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인정하는 건데요. 이 특허로 인정을 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하는 권리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권리자는 보통 누구에게 인정된다고 하면 발명적인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벤티브 스텝을 만든 분에게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런 발명적인 행위를 한 분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로 인정하기 위해서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규성이라는 거는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축적되고 누적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것을 이렇게 축적해오는 성격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전통 지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공동체의 경우에는 어떤 재정적으로도 이런 절차를 따르기에는 아무래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요건으로는 이거를 반복 가능하도록 재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반복 가능하도록 재현할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전통 지식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에 구두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 지식을 특허로 보호받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영업비밀인데 영업비밀이 아무래도 특허보다는 뭐 가격도 저렴하고 빨리 받을 수 있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때는 보호기간도 영구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밀이 아니거든요. 공동체에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작권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 지식으로 이제 보호되는 그런 개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전통적인 문화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도 전통 지식에 예전에는 이제 과학 지식만 전통 지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문화적인 표현도 전통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제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요건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독창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적적인 성격 때문에 독창성이라는 거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누적적인 성격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문제가 누가 과연 저작권자인지 누가 오서인지 하는 것을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 다시 말하면 익스프레션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 밑에 담겨져 있는 날리지 같은 경우 전통 지식은 트래디셔널 날리지잖아요. 근데 날리지, 지식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디자인권인데요. 이 디자인권도 사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신규성이라든지 뭐 심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아까 특허하고 마찬가지로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누적적인 특징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설사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걸 디자인을 한 사람은 누구이냐, 권리자는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바람직한 거는 권리를 인정해서 지재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 전통 지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호 기간이나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거는 고맙지만 이건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는 것인데 제한된 기간만 보호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발전이나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에 대한 고려 같은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통 지식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이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환경에 대한 어떤 보전적인 측면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적재산권은 환경을 이용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 환경을 보존하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데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 지식의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권리화를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전통 지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전통 지식의 어떤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보호가 한번 보호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 지식이 역사적인 산물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는 변형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전통 지식의 보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측면, 그렇지 않으면 발명적인 측면이 부과돼야 되고요. 이런 혁신적이거나 발명적인 측면이 부과되지 않고는 이것이 아무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부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전통 지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걸 보존하고 해왔던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어떤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리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해당되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가 이 전통 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통 지식의 어떤 지적재산권, 어떤 권리화하는 측면과 그리고 전통 지식을 원형 그대로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이에 대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앞선 발표에서 이미 이야기해 주셨던 그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라고 하는 그 생물체 다양성 보호에 관한 조약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약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거는 8조와 15조인데요. 8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지식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인디지너스 피플들의 어떤 전통 지식을 존중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첫 번째 측면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그 개발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전통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관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발전과 개발을 해서 이루어진 이익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개발자하고 이 인디저스 피플 사이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조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어떤 접근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조약의 어떤 성격 자체가 생물 다양성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informed consent라고 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동의를 정보를 주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이 조약이 그러니까 전통 문화 표현 같은 경우 그 기존의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을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전통 문화 표현에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통 문화 보호에 관해서도 하나의 좋은 예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낸다고 하면 저는 전통 문화, 그러니까 전통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권리화해서 보호하는 측면, 또 원형 그대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측면, 양쪽에 다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통합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생물 다양성 조약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하실 분은 피터 슈트라세 교수님이신데요. 주제는 전통 지식의 보호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전통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를 초대해서 듣겠습니다.
And hello from Vienna. 네, 안녕하십니까. 비엔나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무형문화유산과 지속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7년, 2016년에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복구 노력에 참여했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단이 있는 마을은 살아있는 마을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후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는데요. 며칠 후에 몇몇 사람들이 악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음악을 켰다고 합니다.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 연주를 하신 분들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형유산인 음악의 연주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ICH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전통 지식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2개의 주요 이런 법률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프로그램 말고요.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제적으로 전통 지식이 인정을 받은 이런 법률적인 근거 중 하나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이고 하나는 1989년 유네스코 전통문화와 민속보호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 1989년 이 권고 같은 경우에는 기록, 보호 등의 기능만 강조를 했는데 2003년 협약 같은 경우에는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문화유산과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평의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무형문화유산을 연계를 시켰는데요. 지속성과 관련해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운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속가능 발전의 한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현대적인 접근법으로서 이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또 참여적인 그런 접근법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식량 안보에 있어서도 이 ICH가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의학 분야도 있죠. 민간의학도 글로벌 플레이어부터 조금 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인 수자원 관리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동안에 이런 수자원 관리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의 전승이 있겠습니다. 뭔가 이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식이 소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라이프스타일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어떤 기존의 지식이 소실될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승된 지식이 어떻게 세대 간 전승이 되며 이게 또 지역이 이동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평등이라는 것도 유네스코 정책의 주요 축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 지식이 정말 이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환경 개발에 있어서 역할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ICH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후 변화의 여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보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 지식과 스킬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여파를 전통 지식을 통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를 통해서 보건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목표 11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악단은 그렇게 오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생긴 직후에 이렇게 좀 연주를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 지역을 떠나면서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저희가 여름에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재난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남았던 주민들은 우리가 영원히 잊혀지지는 않았구나. 음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복귀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이 재난 관리와 관련한 주기가 있는데요. 제가 언급하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 예방에 있어서 저희가 전통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이 취약한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대체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지형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지식을 활용해서 재해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 재난 중에는 기존의 어떤 구조 방법을 활용을 해서 구조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복구 과정에서도 더 나은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전통 지식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ICH를 사용을 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나 경관이 파괴된 것을 ICH를 통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화해라든지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ICH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전통 지식과 스킬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다시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전통 지식을 활용을 해서 다시 보다 낮게 재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난 하나가 끝나면 그 영원히 재난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특산품 생산 및 판매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푸드 움직임도 있었죠. 패스트푸드에 반하는 개념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소프트 관광도 나와 있습니다. 이 관광의 테마도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전통 지식을 활용을 해서 관광 상품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소득이 창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ICH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ICH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통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집결시키고 그 다음에 목록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지금 상황에 적절한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이런 ICH를 보급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도록 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의 발표 중에서 재난관리가 전통 지식의 역할 중에 재난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긴 했지만 질문은
발표자인 피터 슈트라스 교수님도 퀘스천 마크를 붙이셨는데 ICH가 성평등이라고 하는 젠더 이퀄리티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서 충분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 해녀 문화의 경우 여성의 일이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등재된 경우인데 거기에서도 평가서에 보면 여성의 일이 인정이 돼서 여성의 권리가 보다 더 증진됐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ICH가 젠더 이퀄리티에 좀 도움이 되려면 여성들만의 일 또는 여성들만이 있는 물론 유네스코 컨벤션에서 이런 젠더에 대한 차별성이 있으면 아예 등재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또 여성에 더 초점을 맞춘 ICH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해내면 젠더 이퀄리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육 교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es, I'm convinced ICH can contribute. 네, ICH가 기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중부, 유럽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뭐 등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표 목록에 등재하진 않았지만 독일의 국가 목록에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으로서 등재되어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한동안 남성들이 하다가 여성들이 한 활동이 있는데요. 그 평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성들이 해왔던 활동인데 여성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그 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유산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적응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위계가 강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통이라는 게 너무 적응을 하고 너무 바꾸다 보면은 그 전통의 원형이 또 너무 많이 변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행위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맥락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네스코뿐만이 아니라 이 중부 유럽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통제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남녀의 역할에 구분이 명확했다면 요새는 조금 더 유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의 국가 리스트를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등재된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육 교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통 지식과 토착 지식이 그리고 지역 지식이라는 것이 거의 유사한 관념 또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동일한 컨셉은 아니고 또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그룹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리적인 영역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지식들이 토착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 지식이 사실은 토착 지식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보호성 관련된 협약이라는 것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협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적으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입법이 되어야 되고 또 비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비준이 되고 또 관련된 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우가 조금 케이스별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이 협약이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되는지는 국내법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And next, Professor Behra.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착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족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넷 블레이커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연자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발전과 현대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넷 블레이크 교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채팅으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답변을 보니까 식량 주권과 그 세 번째 사례로 나왔던 멕시코의 토착민 센터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 토착민 예술센터 원주민 또는 예술센터가 어떤 기관인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주도하는 모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모범 사례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유네스코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 목록 등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모범 사례 등재는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무형유산 보호가 잘 되고 있는 모범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어떤 전통 문화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토착 문화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 또는 나무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배하고 뭐 식생하는 데에 이 토착 예술센터가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나 메타버스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째 날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유철인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과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연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첫 번째 날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인 내일은 포럼의 두 번째 날이고요. 두 번째 세션인 전통 지식과 지속 가능한 물 관리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